안녕하세요. 소리로 듣고 보는 야담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되는 경기도 어느 고을에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던 장마해의 일이었습니다. 장터 노점마다 물이 새고 진창이 발목을 잡던 그날 인력 거강꾼 바가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장바닥을 울렸습니다. 자, 골라보시오. 어린 놈이지만 눈치 하나는 끝내주고 시키는 일은 다 해내는 물건이요. 거강꾼이 밧줄로 끌고 나온 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청이. 왼쪽 다리가 짧아 걸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데다 얼굴은 흙물을 뒤집어써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저 다리꼴을 보아. 밭일도 못하고 장 심부름도 느려 터질 텐데 누가 사겠나?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거강꾼도 속이 쓰렸습니다. 청이는 본래 물에 떠내려오던 것을 거강꾼이 건져 키운 아이였는데 불구인 데다 덩치도 작고 힘도 달리니 밥만 축낸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터였지요. 오늘 안에 안 팔리면 너는 저 기와 굽는 가마에 팔아버릴 테다. 뜨거운 불 앞에서 밤새 장작대다 보면 다리 성한 놈도 못 버티는데 내 놈이야 오죽하겠냐? 청이는 찍 소리 한번 못하고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박만 받고 자라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허름한 도포 자락의 백발 노인 하나가 불쑥 앞으로 나선 것은 그 아이 내가 사겠소. 노인의 이름은 오도화. 젊은 날엔 도화서에서 임금의 어진을 그리던 화원이었으나 지금은 한양을 떠나 이 고을 서쪽 언덕 위 작은 집에서 홀로 붓을 잡는 늙은이였습니다. 12냥이면 되겠소? 거강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절름발이 천덕꾸러기를 거금 12냥에 사겠다니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 분명했지요. 노인장, 저 불구 자식을 사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심부름도 느리고 힘도 달리는데요. 오화원은 대답 대신 빙긋 웃으며 쌈지를 열었습니다. 동전 꾸러미가 좌판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이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자꾸나. 이제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 청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절뚝절뚝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를 쫓아왔지만 노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화원의 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앞마당에는 먹과 붓이 가득한 작업실이 있었고 사방 벽에는 산수화와 화조도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지요. 오화원과 함께 사는 것은 며느리 한씨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진작에 병으로 잃었고 손자도 없었으니 집안은 늘 조용하다 못해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씨는 청이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 다리꼴을 보십시오. 심부름도 제대로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귀한 돈을 왜 저런 데 쓰셨습니까? 당장 내보내십시오. 오화원은 조용히 지팡이로 행랑채 구석방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라, 채통을 지켜라. 이미 내 식구로 들인 아이야. 저 방 내어 죽어라. 한씨는 이를 갈며 물러났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저 절름발이를 어떻게든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청이의 삶은 그렇게 눈치밥과 구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이는 절뚝이는 다리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날랐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다리가 짧으니 남들보다 2배는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그는 입 한 번 긋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절름발이가 마당 쓰는 모양 좀 봐라. 저리 기우뚱거려서야 원. 한씨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청이에게 온갖 허들의 일을 몰아주었지요. 장작 패기, 물 깃기, 먹 갈기, 붓 씻기. 특히 작업실 청소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완벽해야 한다며 매일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청이가 먹을 갈고 작업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오화원의 그림 앞에 멈추어 서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불꽃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그 그림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오화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오화원이 등잔불을 들고 작업실 문을 여는데 안에서 미세한 붓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오화원은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청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낡은 붓자루로 먹물에 적셔 마루 귀퉁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버려진 붓 한 자루를 주워두었다가 모두가 잠든 틈에 몰래 작업실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오화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뒤뜰에서 청이가 보았을 참새 2마리가 마루 귀퉁이에 살아 있었습니다. 날개 쭉지의 결, 고개를 기울인 각도, 발톱이 나뭇가지를 쥔 모양까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보는 이의 가슴에 바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오화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화서에서 평생을 보내며 수백 명의 화원 지망생을 보아왔지만 이런 그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나오는 선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서 나오는 선이었습니다. 그때 청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붓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어르신 붓을 함부로 써서 용서하십시오. 마루를 더럽혔으니 당장 닦겠습니다. 그러나 오화원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이 옆에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부터 나한테 그림을 배워라. 이 소식에 한씨가 발끈했습니다. 아버님, 정녕 노망이 드셨습니까? 저 절름발이 종년한테 그림을 가르치신다고요? 그림은 붓을 잡는 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그려야 그림도 고운 법인데 저 천한 것이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화원은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고운 그림을 그린다 하였느냐? 그렇다면 저 아이 그림을 한번 보아라. 한씨는 마루 귀퉁이에 그려진 참새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참새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한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싸늘한 시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청이는 낮에는 허들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작업실 한 구석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오화원은 엄격했지만 차근차근 가르쳤고 청이는 단 한 번 가르쳐준 것을 10번 스스로 연습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이의 붓이 살아났습니다. 매화 한 가지에 봄바람이 담기고 달빛 아래 학 한 마리에 밤의 고요함이 배어났습니다. 오화원은 청이의 그림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따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그 말을 듣게 된 한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화원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양 도화서에서 급사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임금께서 오래전부터 아끼시던 어진 한 점이 궁궐 화제로 소실되었는데 그 어진을 그렸던 오화원이 다시 복원해 줄 것을 명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씨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화원의 손이 노안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붓을 들면 선이 파르르 흔들려 예전의 필치가 나오지 않은지
이미 2해가 넘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시렵니까? 임금의 어진을 함부로 그렸다가 담지 않으면 불경죄를 면치 못하는데. 오화원은 말없이 붓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청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 저리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청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청이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화원이 간직해온 옛 어진 초본 밑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오화원이 젊은 날 직접 그렸던 그 초본에는 임금의 눈빛과 인매가 선명했습니다. 청이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노인의 어깨가 다시 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였지요. 밤이 깊어 닭이 울 무렵 청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밑그림을 오화원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오화원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초본의 임금과 똑같으면서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오화원이 젊은 날 그렸던 그림이 임금의 위엄을 담았다면 청이의 그림은 임금의 온기를 담았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두려움이 없었고 먹의 농담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오화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붓과 싸워온 그 눈에 이 그림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눈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르쳐서 만들 수 없는 천품이었습니다. 오화원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는 혼날 것을 각오하고 바들바들 떨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화원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보여준 것이구나.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씨가 그 그림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와서 급사가 그림을 가지러 오기로 한 날 아침, 한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야, 오늘 하루 광 속에서 오래된 항아리들을 정리해다오. 오화원 어른께서 직접 부탁하셨다. 청이는 의심 없이 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철컥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청이가 밤새 그린 그림을 손에 들고 오화원의 작업실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간밤에 청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어지는 제가 드리지요. 오화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광 속에 갇힌 청이는 어두운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씨의 목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서 급사가 그림을 가지러 온 것이었지요.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밤새 혼을 다 쏟아부어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허나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오화원 어른이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것은 청이야, 어서 나오너라. 오화원이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자물쇠를 따고 청이를 꺼내주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내 며느리 잘못하였다. 어서 가자. 마당에는 도와서 급사와 함께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유생 복색에 갓을 눌러 쓴 중년의 선비였는데
그 어깨 위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서리 같은 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임금의 명을 받아 민정을 살피러 내려온 도화서 제조 대감이었습니다. 어진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대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씨가 내민 그림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오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화원, 이 그림이 그대 손에서 나왔소? 오화원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한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대감마님. 아버님께서 밤새 심혈을 기울여 그리신 것입니다. 대감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화원, 내가 그대의 그림을 30년 전부터 알아왔소. 그대의 선은 위엄이 있고 힘이 넘쳤지. 허나 이 그림의 선은 따뜻하고 두려움이 없소. 그대 선이 아니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어진을 거짓 손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경이오. 진짜 손을 내게 보이시오. 해가 지기 전까지 진짜 화원을 데려오지 못하면 이 집안은 오늘로 끝이오. 오화원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이가 마당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 청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청이야, 내가 12냥에 너를 샀다. 허나 내 재주는 내 것이다. 가서 보여주거라. 내가 절름발이 종이 아니라 붓을 가진 사람임을.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뚝절뚝 대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대감의 눈이 청이를 훑었습니다. 앙상한 몸, 오그라든 다리, 흙이 묻은 손. 도무지 화원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렸단 말이오? 오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은 잠시 청이를 바라보다가 작업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내 앞에서 그려보아라. 한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마님. 저 절름발이 천한 종이 어찌 어진을 그린단 말씀이십니까? 감히 임금의 얼굴을 저런 것이 그린다면 불경 중에 불경입니다. 저것은 우리 집 재산입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감은 한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주 없는 손으로 거짓을 꾸민 것이 불경이요. 진심을 담아 그림을 그린 것이 불경이요. 한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업실에 청이와 대감 둘만이 남았습니다. 대감은 임금의 옛 어진 초본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보고 그려라.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청이는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붓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떨림이 멎었습니다.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화원 어른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먹을 갈 때의 손목 힘, 붓을 세울 때의 각도, 선을 그을 때 숨을 멈추는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청이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뒤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절뚝이는 몸을 비틀어 앉아 붓을 잡은 청이의 손에서 선이 흘러나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군더더기 없이 한 시진이 흘렀습니다. 청이가 붓을 내려놓자 대감이 앞으로 나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임금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초본의 위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안에 인간적인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교가 흉내낼 수 없는 보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청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청이라 하옵니다. 청이. 맑을 청이라 쓰느냐? 모르옵니다. 그저 글이 불려왔을 뿐이옵니다.
대감은 붓을 들어 종이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맑을 청, 그림화. 청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청하다. 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대감은 마당으로 나와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이 아이의 그림은 임금께 올릴 어진을 복원하기에 충분하다. 내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저것은 우리 집 종입니다. 다리도 저렇게 불구인데 어찌 궁궐 화원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대감의 눈이 싸늘하게 한씨를 향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는 모양이요. 다리가 절뚝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재주 없으면서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한씨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화원이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청이의 노비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노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것을 찢었어야 했다. 용서하거라, 청이야. 노비 문서가 2조각, 4조각, 8조각이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가을 하늘을 날았습니다. 청이는 오화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뚝이는 몸으로 이마를 땅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어르신이 붓을 쥐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화원은 청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거라.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내 붓을 마음껏 써라. 너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랑이다. 그날 이후 청이, 아니 청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름발이 종에서 도와서 화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눈길이 따가웠지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화원을 보고 비웃는 이도 많았습니다. 허나 청화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화려한 기교가 없었습니다. 대신 보는 이의 가슴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림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훗날 사람들은 청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절름발이로 태어나 가장 곱게 선 그림을 그린 사람.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린 도와서 수석화원이 된 청아가 고향 언덕길을 찾았습니다. 오화원은 이미 늙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나 청아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 청이가 아니냐? 청아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오래된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오화원이 버렸던 청아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주워두었던 바로 그 붓이었지요. 평생을 품 안에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오화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이 붓을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려진 붓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화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청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버려진 붓이 너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붓을 살렸다. 처음부터 그 재주는 내 것이었어. 청아는 마지막으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화원 내외를 위해 마지막 그림 한 점을 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 꽃은 없어도 굽고 뒤틀린 가지 끝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화원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물도 닦지 않고 웃었습니다. 훗날 청아는 도와서 어린 화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름발이 백발의 스승이 굽은 손으로 어린 화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붓끝의 기교는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선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란다. 항아리가 찌그러졌다 하여 그 안에 담긴 물이 더럽더냐? 너희들도 겉이 반듯한 그림보다 속이 진실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청화의 가르침은 도와서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원의 신분이나 걸음걸이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그린 선 하나를 보았지요. 장터에서 12냥에 팔리던 절름발이 종이 훗날 임금의 어진을 그리고 조선 화단에 전설로 남을 줄 말입니다. 그날 밤 오화원의 작업실 마루에 새겨진 참새 2마리의 그림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루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문득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이렇게 묻곤 했지요. 할아버지, 이 참새는 누가 그린 거예요? 오화원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가장 곱게 선 사람이 그렸단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옛말에 이르길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 버린 것들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아 그늘을 들이우는 법이지요. 청아는 평생 절뚝이는 다리로 걸었으나 그가 남긴 선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곱고 단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야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